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3대 시대가 있었고 이건 신중심적인 세계입니다. 신. 인간이 미약할 때는 언제나 신을 믿어요. 그리고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되면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신만 믿고 있으면 되지. 하지만 전쟁이 나면 신 믿는다고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회의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데 그 다음 더 치열하게 싸우는 시절이 가면 인간의 본성, 본질은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게 요 세 가지입니다.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그리고 고자라는 사람이 성무선무악설. 뭐 결정된 것은 없다. 자, 안녕하세요. 중국 철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려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저 성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도 이리관지라고 내 돈은 하나로 꿰뚫는 데 있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자가 나갑니다. 그게 이리관지를 줄여서 이제 일관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증자가 증삼이 충서다. 마음을 바로하고 내 마음을 바로하고 이게 충성할 때 그 충자가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내 마음을 바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같이 내 마음을 너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랑 같은 마음, 너를 헤아려서 그래서 내 중심을 잡고 주변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인이야. 이런 식으로 약을 팝니다. 근데 그게 공자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로 꿰뚫는 키워드를 잡는다는 거는 어떤 철학이든 공부든 어떤 사상을 배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을 전체를 일관하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 성이라는 글자고, 저 성품 성자, 저 한 글자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저 성에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게 나중에 심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효라고 하는 문제, 효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성이 나중에 이제 심으로, 나중에는 그래서 저걸 심성론이라고도 합니다. 심성론. 그래서 심하고 거의 같은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중에 신유학에서는 저 심하고 성학을 분리시키지만 중국 불교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는 심하고 성은 분리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하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신하는 전하라고 부르고 짐은, 과인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짐이나 과인이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심하고 성은 그냥 같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인간의 마음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저 같은 사람 이제 보면 이제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진짜 무식한 얘기거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야, 마음이 공부 대상이냐? 마음은 그냥 본유적으로 있는 거야. 그거는 가감이 되는 게 아니야. 맑혀야 돼? 그러면 순자다, 너. 마음을 맑혀야 돼? 그럼 순자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껴가지고 이걸 맑혀야 되면 이러면 이게 점호가 됩니다. 나중에 선종에서는 점호가 됩니다. 야, 이거 맑힐 필요 없이 이 본질에서의 밝음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 도노입니다. 그러면 맹자 순자 때 왜 저거를 다 결판을 못 지었습니까? 그 당시 결판을 짓기도 어려웠었고 처음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결판 짓기도 좀 쉽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순자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순자의 단점 아세요? 순자가 나중에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합리론자고 현실주의자예요. 맹자는 이상주의자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순자는 예를 강조했다. 예의, 도덕 이런 거 현실에서 보이는 거, 제도적인 거를 강조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예의 도덕 같은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제자에 누가 나오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한비자 이사 같은 사람이 다 순자 제자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넘어서 예의적인 걸 넘어서 법칙적인 대로 가는 거예요. 법률가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사는 게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살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법률가들, 그러니까는 그 법가 사상가라고 하는 그 법으로다가 모든 것을 규정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주의보다는 법치주의가 낫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법치주의로 완전히 깔끔하게만 되면,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법적인 것도 그냥 인공지능이 해주면, 빅데이터 넣어가지고 인공지능이 해주면 최고다. 그러면 정관 예우고 뭐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중력이 센 데서는 빛도 휘거든요. 빛도 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센 권력 쪽으로만 가면 법이 이렇게 휘어갑니다. 장발장만 그랬던 게 아니야. 센 사람한테는 다 휘어가고 약한 사람한테는 직격탄을 날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제도에 대해서, 야, 저게 맞나? 법이 정당성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사나 한비자가 얘기한 거는 법의 깔끔한 정당성이에요. 임금부터 시작해서 뭐 밑에까지.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하게 되는 게, 진시황이 통일하게 되는 게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가에 어떻게 보면 저 한비자나 이사보다 훨씬 빠른 사람들인데, 순자보다도 빨라. 그 사람이 이제 털을 다져서 그러는데, 진 목공 시절에 춘추시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순자보다도 빠른데, 그 사람이 털을 다져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는 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태자가 잘못했어. 왕자가 잘못했어. 쉽게 말해서 세자가. 때려야 돼, 말아야 돼. 야, 이거 힘들다.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하면 조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벌어졌어. 그런데 이 사람을 놔두면 뭐 이것도 유도리가 있는데 저쪽 조금 더 이제 뭐 사촌도 유도리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태자를 잡아서 족칠 수는 없고, 다 바로 대통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족칠 수는 없고, 누구를 잡아왔냐면, 사부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스승. 그러니까 세자를 교육시키는 사부를 잡아와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묵형이라 그래서 이맛박에다가 죄명을 써버려요. 이 사람은 굉장한 치욕이지. 보통 세자를 훈육하는 그 교육자로 들어가는 사람이면 그 당시 당대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승판서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되면 바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친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시키고, 우리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이 엄격하게 하느냐? 엄격하게 안 합니다. 엄격하게 하면 미친놈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왕 되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좀 잘해주면, 우리 선생님. 그래서 대부분 중국 같으면 유모하고 이렇게 세자를 훈육했던 선생들이 대부분 다 뜹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모는 우리나라는 잘 안 뜨는 것 같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유모가 잘 안 뜨고, 유모가 왜 그러냐면 왕가 같은 경우는 왕비가 직접 애를 안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애완견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두 종류가 있지. 자식이 데려다 놔가지고 모든 짓궂은 모든 거는 부모가 다 치우고 있고, 자식은 가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애 목욕이나 한번 시켜주고, 아이고 내게 이렇게 하는 집이 있어. 야, 그렇게 키우면 진짜 이쁘지. 근데 그거 있잖아. 뭐 싸고 이러면 갑자기 비닐 꺼내가지고 비닐장갑 쓰고 이거 뜨끈뜨끈할 때 이렇게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닐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쁠 때 이쁜 거지. 그래서 왕가에서 애들 키울 때는요, 그 부모가 안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왕이니까 바쁘니까 가끔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자기 아들 그
조선 사신이 왔을 때 뭐 오줌 싸고 이러니까 옷 버리니까 뭐 이랬다. 이 정도만 해도 그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식한테는. 근데 왕이 뭐 그런 거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딱 하는 거고, 왕비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왕비가 기저귀 빨고 그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고 있겠어? 다 밑에서 젖도 안 물린다니까. 그러니까 유머가 있다니까. 유머가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머랑 정이 많이 들다는 거죠. 살아보면 그래요. 부모님이 바빠서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손에 컸어.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에 컸어. 그러면 더 커서도 걔를 그쪽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따르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머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렸을 때 공부하기 싫은데 거기서 이제 엄격한 선생 만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뒤끝이 안 좋습니다. 내가 왕 되면 그때 쫑크 준 것 내가 진짜 내가 가슴에 맺혔다 이러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때 후하게 좀 해주면 아유 우리 선생님 이러면서 좋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세자를 못 때리니까 딱 맞박에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자존심 더럽게 상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황 입장에서 그런 거죠. 네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세자가 저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너를 조져야 된다. 왕족을 조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 맞박이 이렇게 써지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공부시킬 때마다 그놈을 씹은 거죠. 공부는 안 하고 그 조금만 그 사람 얘기 나오면 이제 씹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원래는 그게 나한테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너한테 쓰려고 하는 거였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왕이 되고 나서 상황이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다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짝짝짝짝짝 이렇게 거열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수레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시에 딱 출발시키면 쫙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분리되는 분리형. 근데 그걸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 형벌을 상황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잘렸어. 이렇게. 그게 중국의 인정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 사실은 법에 걸려서 죽는 거는 이게 공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전통이 특히 더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관계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는데 관계 문화인데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국가가 건전하게 돌아가려면 뭐 보합해 평등하다, 법치국가다, 대통령도 탄핵될 정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공지능이 판단하면 똑같아요. 사람이 판단하면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 이게 맹자도 그랬다니까. 네 자식하고 남의 자식도 구분 못한다. 네 부모하고 남의 부모도 구분 못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논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자식이 신고하고 자식이 양을 훔치면 아버지가 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 나라 정직이라는 게 그런 거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공자가 뭐라고 약을 파냐면 우리나라는 자식이 훔치면 아버지가 덮어주고 아버지가 훔치면 자식이 덮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인정주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현행 사법제도에 뭐가 있냐면 부모가 자식 알리바이를 잘못 얘기해 줬을 때 그걸 크게 범죄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진술은 크게 신빙성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덮어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뭐 자식이 뭐 잘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들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그냥 위증을 해버리거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위증이 막바로 나옵니다. 막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법치주의를 만들어서 결국 진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 상황이라는 사람이 기틀을 다지고 나중에 한비자 이사가 거의 뭐 털을 해서 결국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계통이 전부 다 저 순자 계열이거든요.
순자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진나라가 오래 갔느냐?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가 끝났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건 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유교에서 뒤지게 공격한다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법이라는 것보다는 인정, 지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인정주의죠.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던데, 불교적으로 보면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지만 제일 그나마 기도들을 열심히 할 때가 입시 때예요. 입시 때. 그때 스님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누구를 꼭 부처님이 꼭 해서 이렇게 성적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 올리는 사람이 안 쪼리고 자기가 평소 실력을 최대한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이 컨디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력을 못 발휘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포 의미에는 조금 더 빼줬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입양일 겁니다. 그리고 입양을 해도 오래 살면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유교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순자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진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배 이데올로기가 순자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망하게 되면, 이쪽이 너무 망하면 순자계는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죠.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겠지만 중국에서 기가 막힌 경우가 있었어요. 수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 비슷한 게 천태종이거든요. 근데 천태종을 만드신 분이 천태지의 스님이라고, 지자대사라고 수양제한테 이렇게 호도받고 그래요. 수양제를 보살계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친했던 거예요. 수양제가 왕 되기 전에, 진왕일 때, 그러니까 황제 되기 전에 진왕일 때부터 친했거든요. 그런데 수나라가 망했을 때 천태종이 무사합니다. 보통은 전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는 고려가 망하면 불교가 같이 덤팽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구세력으로 해서. 그런데 천태종은 사실은, 천태 지자대사는 무난해. 그걸 저희가 천태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태 스님이 복이 많아서 그렇다. 왜? 수나라도 몇 년 못했거든요. 수나라 망하고 수양제가 죽고 난 뒤에 천태 스님이 돌아가셨으면 다 덤팽했습니다. 수나라가 잘 나가고 큰 문제 없을 때 이 양반이 돌아가셔요. 그렇게 해서 빠져. 그렇게 해서 당신은 화를 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찍 죽어서 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좀 있어도 또 동아시아 정서의 가장 큰 특징이 죽으면 더 이상 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죽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해서 심하이 됐는갑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자 계열이 진시황의 이 진나라하고 연결되면서 나중에 이게 골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순자 계열이 계속 내려가는 게 교육론입니다. 맹자식의 교육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원석같이 바위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보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원석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원석을 다듬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이렇게 커팅하는 거 있잖아요. 보석에서의 핵심이 이 커팅이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때만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가격이 쌌다.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조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단단해서.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조각이 최고잖아요. 뭐 루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원석이 비싼 게 아니고 어떻게 커팅했느냐. 그리고 그거를 커팅 디자이너가 있어요. 최고의 디자이너. 그러면 그걸 다 설계를 해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각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자기네들끼리 뭐 한다고. 그렇게 커팅하는 디자이너가 누구냐면 선생이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쳐내서 인간의 본질을 발현시켜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순자의 교육론이에요. 순자의 교육론.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이런 교육론이었고, 뭐 조선시대는 둘째치고, 그래서 경몽요결이라고, 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쳐서, 깨트려서, 그게 경몽요결 누가 쓴 거냐면, 어린이 교과서인데, 율곡이 쓴 거예요. 쳐서. 이렇게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맞은 거고. 그 처서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까지 있었죠.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론이 바뀐 거라니까. 만약에 맹자식의 교육론이면 본질을 드러내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그걸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부모님들의 제일 먼저 얘기는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가 첫 번째 단어였는데 지금은 선생님한테 맞았다 이러면 얼마 전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수업 중인데도 들어가서 막 뭐 싸대기를 날리고 막 아니 뭐 따로 교무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벌컥 열고 들어가가지고 싸대기부터 날리고 네가 뭐 그랬다며 뭐 이렇게. 아니 그게 지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는 본질을 발현하는 교육. 이게 요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게 맹자식 교육론이에요. 순자는 좁혀가면서 스스로를 이게 본질이 잘 드러나게 안에 있는 완성된 것이 잘 드러나게 하는 교육. 그래서 이 교육론하고 차이예요. 이거를 긍정적 교육이고 어떻게 보면 걔는 다 기본을 갖추고 있어 라고 하는 긍정에서.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 애들 키우면 잘한다 해서 기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손자라도 하나 있으면 이게 누가 상관인지를 모르겠어. 서열이 막 엄청나게 높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애는 그냥 놔놓고 방목시키다시피 해서 컸는데 지금은 애가 하나 있으면 몇 명이 붙어야 되는 시절이 됐잖아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말려 들어가죠.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게 개미지옥 같은 데 빠지잖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뿐만 아니고 약한 쪽으로 붙으니. 그래서 제가 늘상 보살님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시켜드려요. 독하게 해라. 독하게 해서 내 쪽이 아니고 저쪽 부모 쪽으로만 가게만 하면 1차로 먼저 길든 쪽으로 가거든. 근데 내가 이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기 손자나 외손자가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쁘죠. 근데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그쪽에 잠깐 발을 담그는 순간 저쪽에서 발을 빼면 이게 인생에 또 다른 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실수는 결혼 때 한 번으로 충분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교육론은 사실은 맹자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식인데 서구식 교육론이 들어온 건데 동아시아에서 보면 맹자식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순자가 먼저 떴고 현실주의자로 그 다음에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이상적인 색깔들, 수행적인 것들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맹자가 부활하거든요. 당나라 말에 맹자가 부활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교육론은 언제나 순자 쪽이었었어요. 최근까지. 그리고 그 교육론에서의 특징은 부정적이고 좁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부정적이고 이렇게 좀 패는 게 일본은 아직도 그런 식 교육이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복 입고 이렇게 머리도 지금도 제대로 이렇게 안 하고 짧게 깎죠. 근데 그게 뭐 일본식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저런 순자식 교육론이었어요. 교육론에서만은 순자예요. 수양론에서는 맹자식이고 유교가 그래요. 이중성을 가져요. 교육론에서 순자예요. 근데 부정적인 것들이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걔를 문제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떤 교육론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순자식의 저런 교육론이 틀렸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계속 떨어져 있었어야 돼. 문화나 이런 여러 수준에서. 그런데 1700년대까지 하더라도 동아시아가 유럽보다 나았어요. 상황이 훨씬 나았어요. 훨씬 나았어요. 그러니까 저 부정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안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목욕탕 가서 떠들거나 기차에서 뛰다니면 엄마가 등짝을 때리면서 뭐라고 하던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은 아무도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려. 과연 이게 타당하냐? 어떤 것이 맞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타당하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애들이 뛰어놀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애들에게 사회성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꼭 옳아요가 아니고 저것이 적절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거고 여러분 세대에는 너무 가뒀던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드자비를 했었고 꽉 잡아버리는 거고 지금은 뭐 완전히 상전이 상전. 애가 상전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자,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부분을 이렇게 잘 발현시키는 거.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자가 그 양심이라는 말 처음 씁니다. 네 본질에서 나오는 원래 마음. 양심.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적자지심이라고 해요. 적자지심. 빨간 아들. 빨간 아들. 빨간 아들 알아요? 빨간 아들? 제가 까만 아들이어서 그래. 제가 아마 하얀 아들이었을 거야. 이게 애를 신생아를 낳았을 때 빨간 아들이면 피부가 하얘요. 그리고 그냥 하얗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까맣습니다. 애가 크면서 까매져요. 그래서 빨간 아들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신생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완전한 걸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생아의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적자지심. 본질적인 마음. 그거야말로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맹자예요. 그리고 저게 나중에 이제 이타고의 동심설, 어린아이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의 마음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게 원래 맹자 계통에 있는 중국에서 있는 얘기예요. 순자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도 똑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염된 마음이라고 봐요. 오염된 마음. 이유가 뭐냐면 오염이 안 됐으면 해탈했겠지. 그런데 다시 윤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너는 지금 메롱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교육받고 업을 녹여서 네가 스스로 요 문제 있는 부분들을 탈각시켜서 깨끗한 거울이 돼야지. 그래서 불교하고 순자 계열은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억압적인 게 있어요. 억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교육론이 순자께 채택되는 데 있어서도 불교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보는 방향의 차이인 거지 본래 거울이 깨끗하냐 안 그러면 거울에 때가 묻었으니까 이 때를 제거해야 되냐는 차이인 거지 실제로 성악설과 선선설은 똑같은 거다. 보는 관점의 차이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성선설이다. 이렇게.
왜 성선설이냐? 신이 인간에게, 완전한 신이 인간에게 성을 부여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하다라고 봤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얘기가 통일시대가 되면, 한나라가 되면 이제 통일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동중서 유양 왕충이라는, 그 당시에 뭐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전한시대 때 대표적인. 동중서가 만든 게 춘추벌로라는 책이고, 거기서 나오는 제일 유명한 게 천인상설입니다. 천인상감설이라고도 하는데, 인간과 하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면 그 악이 쌓여가지고 그게 하늘에 이렇게 설인데, 그러면 재앙이 일어난대. 천재의 하늘 재앙이 일어난대.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면, 천인상설이니까 임금이 덕을 못 쌓고 헛짓거리를 많이 하면 기근이 들거나 그 다음에 뭐 비가 안 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인감응설입니다. 하늘과 인간은 서로 상응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이 덕을 쌓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치를 반듯하게 이렇게 하면 하늘도 우sun 풍조를 준대.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의 제일 큰 거는 그 책임자는 최고 리더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게 설명을 뭐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아시아 여성들의 지위를 그지같이 낮춘 정확한 인물이 유향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여성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유향이에요. 열여전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뭐 맹자 엄마를 이상으로 만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사임당 같은 게 맹자 엄마거든요. 맹모삼천 뭐 이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맹자 아버지 오래 사셨다더라. 뭐 홀어머니 밑에서 개고생하면서 소년 가장이었어요. 아니라더라. 그걸 누가 지어냈냐면 유향이. 왜? 왕조국가 시대가 통일제국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발언을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찌그러져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약한 사람, 그것도 절반을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여자는 남자한테 잘 참는 게, 순종하는 게 미덕이야.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유향이. 굉장히 깜찍하지. 동아시아 2000년사에서 아마 여성 문제로 인해서 가장 나쁜 놈이 저 사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철학자인 건 맞아요. 그리고 국가 경영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왕충이라는 사람은 저건 기론자입니다. 유물론자. 요즘으로 말하면 유물론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뛰어들어요. 근데 그때 얘기되는 건 가장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거는 성삼품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상급, 중급, 하급이 있다. 안 될 놈은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해봐도요, 어떤 사람은 금방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요, 저는 자다가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면 금방 들어와요. 되게 재밌는 게 중국까지만 됩니다. 동남아도 불교고 인도 불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프로들 자세히 보세요. 저는 꼭 한문 발음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남방 발음이네, 뭐 빨리어 발음이네, 뭐 얘기할 때 저는 다 한문 발음으로 얘기합니다. 왜? 잘 안 들어와요. 우리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한문 발음은요, 들으면 기억이 돼요. 그러면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되느냐? 그럼 좋겠지. 근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아마 예술가 해도 되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편식증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도 편식이고 공부도 편식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 머릿속에서 갈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람이 질로 갈리는 경우도 있고, 질로 갈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운동도 그래요. 뭐 수영을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뭘 배워도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조금 배웠는데 같이 배웠는데 아,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여기 어허.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아 이건 시절 인연이 아닌갑다. 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그리고 빠지지.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빠져야 타격을 안 받아. 타격을 안 받아.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허잘것없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빠지지. 하지만 실제로는 못하지. 못하지. 딱 한 번 정도 딱 해보고 바로 빠지지. 우리는. 그리고 사실 별로 저는 몸 쓰는 데는 원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산은 신성한 데이기 때문에 나는 산을 경외시 여기기 때문에 밟으면 안 된다.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산은 지켜보는 거다. 그러면서 존경을 해야지. 이렇게 꼭 정상에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옛날에 그 CF에도 나왔잖아.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봐야 내려온다. 네가 거기서 살래? 꼭대기에 살 거야? 아니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은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만 줄인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삼품설이라고 하는 건 상중하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하고도 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을 볼 때는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부처님 그 전도선언이 아니고 거기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중에 내가 전도하러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샬리 쪽으로 가시거든요. 오비구 교화할 때 그때 범천권청이라는 게 나오는데 브라흐만이 부처님한테 법을 청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연꽃 비유가 나와요. 부처님이 맨 처음에 한번 이렇게 세게 나오신다고 이거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 얘기한들 내 입만 아픈 거 아니냐? 이랬더니 범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연못을 한번 보입시다. 연못에 연꽃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 자력으로 이렇게 연꽃이 핀 놈도 있고 이건 부처님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굳이 공부 안 해도 아니 부처님 불교 안 배워도 지가 알아서 다 하는 놈. 우리 주변에도 있어. 우리 주변에도 지가 알아서 다 하는 놈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굴르다가 피지도 못하고 끝나는 놈이 있대. 이것도 부처님이 별로 필요가 없대. 한들 못 나온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과외시킨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과외 필요 없는 애들. 그리고 이게 이 근처에서 오락가락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못 들으면 이게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을 한다고. 그게 범천권청이라고 하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성삼품설이에요. 상중하가 있다. 안 될 놈은 안 돼. 실제로 인도 불교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해드렸는데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실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배울 때 개연 스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일천제가 있다. 안 되는 놈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그거 중국 쪽에서는 안 먹힐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의 가르침 우리 그러니까 법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아 법상종 그거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 스님이 중국 정서를 아니까 얘기했더니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나란다 대학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부처님 가르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논리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불교에는 일천제라는 게 있어요.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일천제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천재보살이라는 게 있지. 성불하지 않는 사람을 일천제라고 그러거든요. 이찬티카 이렇게 해갖고 일천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성불하지 않는 보살이 있대. 그게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 성불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이 세상에서 맨 마지막으로 우주가 끝날 때까지 성불 못하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지장보살이고
한 사람은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성불을 해야만 성불할 수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은 줄을 잘못 썼거든요.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이 돌아가셔야 열반하셔야 자기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안 돌아가셔요. 무량수예요. 무량수. 화장실로 말하면 변비 환자 쪽에 쓴 거지. 안 나와요. 내 옆에는 몇십 명이 지나가도 안 나와요, 이 사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성불을 못합니다. 아니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중생이 성불해야 지장보살은 성불하니까 이 양반이 못하니까 이 양반을 못해. 비극이지.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선배지만 실제로 성불하는 논리도로만 피면 우리 후배가 될 거다. 우리보다 뒤다. 실제로 그게 있어요. 미륵보살이 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선배고 수행력이 빨랐는데 나중에 이게 역전됩니다. 역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최고 보살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제외한 모든 거의 사찰의 기도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에요. 이 투톱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약간 찌리해 보여도 결국 저 양반들보다 더 앞에 가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져. 내가 저 양반들보다 더 높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나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 존중을 해서 우리가 더불어 간다. 이런 정신 자세를 가져. 우리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믿는 이렇게 확충된 생각. 그리고 이 이야기들 아직 안 끝났어요. 대승기신론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기 울분이 서린 사람의 글이야.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슬픈 사람이 쓰는 글하고요, 기쁜 사람이 쓰는 글하고 틀립니다. 읽어보면. 붓다라면 이거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니고 실체로 들어있어야 된다. 가능성만 가지면 붓다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 선이 아니었고, 인간은 짐승에서부터 진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세포에서부터 진화한 거예요. 거기에 선이 있느냐? 본질적인 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